안녕하십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사연을 경청하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이곳에 사연 올려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사람 사는 것이 참 가지각색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도 이를 굳건하게 살아가는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이를 먹고도 항상 마음은 갈대와 같아 흔들리기 쉬운데 지혜 가득한 여러분들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저 역시 생을 더 살아나갈 힘을 얻고는 합니다. 제가 이 채널과 여러분들 사연에 이토록 의지하게 된 것은 저 역시 만만치 않은 세상의 풍파를 겪어왔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식 둔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식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 역시 뜻하지 않게 딸 자식의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얻은 일이 있었죠. 아, 사돈. 그래도 우리 애들이 부부 연을 맺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매정하다고 했습니까? 내 자식 아프다고 할 때는 그리 매몰차게 내놓고서 내 앞에서 어떻게 매몰차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딸 자식 시집 보내고서 그저 그 아이 다복한 가정 꾸려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는 바라는 바가 없는 늙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조차도 쉬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 사실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뼈저리게 배워야만 하는 건지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대체 저와 제 딸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 나이를 먹고 이런 엄살까지 부리는 건가 싶으시죠? 지혜로운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부디 지혜를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의 자식은 저희 외동딸 지수 하나가 전부입니다. 남편이나 저나 20대에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창한 나이에 우리 지수를 낳았죠.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을 남편과 사랑으로 지극정성 키워낸 아이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성격이 요란하지 않아서인지 딸아이도 자라는 동안 큰 사고치지 않고 부모 속 썩이지 않고 착실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식구라고 달랑 셋이니 집안이 시끌벅적하지는 않더라도 그만큼 아이에게 더욱 사랑을 쏟아부으며 아이에게 든든한 품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헛수고는 아니었는지 아이 역시 부모인 저희를 애틋하게 여겨주었어요. 물론 사는데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니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 없이 이만하면 다복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왔던 남자 역시 아이와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사윗감 역시 지수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유순한 성격이었죠. 아이들 연애하면서 몇 차례 만나게 된 사위 성훈이는 어른에게 예의도 바른 편이고 저희 딸 지수에게도 다정했어요. 하나이는 외동딸 시집 보내려다 보니 부모 노파심에 처음엔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몇 년을 지켜본 결과 저만 하면 우리 딸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안사돈을 처음 만나 뵈었을 땐 처음 사위에게 받았던 인상보다는 강한 성격일 거라는 첫인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저희 지수를 정답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그만 마음을 놓았습니다. 우리 지수가 요새 아이들답지 않게 어찌나 참한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며느리 보게 돼서 그저 사돈 어른과 사부인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성훈이처럼 든든한 사위 얻게 돼서 사부인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딸아이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이는 안사돈의 말씀을 진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위가 저희 부부에게 그랬듯 딸아이 역시 벌써 결혼 전에 수년간 제 시어머니 될 분과 왕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 될 분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옮기지 않는 딸이었어요.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그리 사이좋게 지낸다면 결혼해서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30세에 접어들며 이제 가정을 이루기에는 손색 없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부디 내 새끼 앞길에 꽃길만 펼쳐져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결혼을 축복해 주었죠. 딸내미, 엄마 아빠 두고 성훈이랑 같이 사니까 좋아? 좋긴. 엄마 아빠랑 살면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손도 까딱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다시 확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버릴까? 으이구 이 철딱선이야. 시집을 보내놔도 딸 자식이 아기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야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보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시집을 보내놔도 영 미덥지가 못해 딸아이와 사이 좋아하는 반찬들 부지런히 해다 나르며 몸 건강히 밥 챙겨 먹길 바랬죠. 딸과 사위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이 되었어도 바쁘게 지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살 때 옆에 끼고 먹을 만한 음식 하는 법이라도 좀 더 가르쳐 보낼 걸 하는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들 좋아하는 반찬 해다 나르는 것조차 기쁨이었습니다. 장모님,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우리 지수가 장모님 솜씨 따라가려면 정말이지 다리가 찢어지겠어요. 뭐라고? 요리는 자기도 못하면서 냈다 타기는. 여전히 아이들처럼 투닥거리는 딸과 사위를 보며 저렇게 아웅다웅하긴 하더라도 오래도록 사이좋게 지내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저 둘을 닮은 손자도 안겨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부푼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저희 딸아이처럼 외아들이었어요. 거기다 몇 해 전 사돈어른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사돈이라고 해봐야 안 사돈 혼자뿐이셨습니다. 저희 집도 고작 세 식구였으니 단촐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사돈댁이 더했죠. 저는 그나마 옆에 같이 늙어가는 남편이라도 남아있지, 안사돈은 하나뿐인 귀한 아들 결혼에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실 걸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실까 싶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사돈이 그리 쉬운 자리가 아니다 보니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이들 반찬 챙길 때 한 번씩 안사돈 좋아하실 만한 찬거리도 함께 들려 보내고는 했어요. 장모님, 매번 반찬 얻어먹는 것도 죄송한데 저희 엄마까지 이렇게 늘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그냥 우리 먹는 거에 양만 좀 더 늘려서 한 것뿐인데 뭐. 엄마 아빠는 저녁에 소화 잘 안 되신다고 많이 드시지도 않으면서. 이게 다 나한테 장가와서 누리는 호사인 거 알지? 그럼 내가 우리 지수 덕에 아주 호강하지. 그치? 자기는 진짜 복도 많다. 엄마가 해준 반찬 얻어먹는 건 자기도 똑같으면서 사위 앞에서 어깨를 한번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딸아이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편에 반찬을 보내고 안사돈으로부터 감사 전화도 받았죠. 아유, 어쩜 사부인 이렇게 간을 제 입맛에 딱 맞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먹어보고 정말 놀랐다니까요.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아유, 솜씨는요. 입맛에 맞으실까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사부인이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귀한 반찬을 다 얻어먹어 보겠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사부인. 자주 뵙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나마 양가의 교류가 오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가정주부인 저와 달리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바깥일 한다고 바쁘실 터였으니 저처럼 매일같이 요리하시는 분도 아니었을 거고, 그나마 제가 재주 좀 부릴 줄 아는 음식으로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위 역시 잘하면서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반찬 가게에 반찬을 놓고 밥 먹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했습니다. 집밥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은 사위에게 우리 딸아이 결혼 전에 그랬던 것처럼 소박하지만 정성 담긴 밥상을 차려주는 것 역시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비록 다 자라 만나게 된 남의 자식이긴 하지만 내 딸아이가 평생의 반려로 선택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사위 역시 남은 제 생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제 배 아파 낳은 딸 자신만큼 소중할 수는 없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제 나름대로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다 보면 우리 사이에 세월이 켜켜이 쌓이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백년계약을 맺은 지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엄마, 나 요새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슴도 좀 뭉치는 기분이고. 처음에는 드디어 우리도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기대에 찼습니다. 에이, 아니야. 딸아이는 손살에 쳤지만 제가 우리 지수 가졌을 때 딱 그랬었거든요. 모녀는 임신 증상도 담는다고 하니 작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아이들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으니 그럴 만한 시기가 되고도 충분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니까 그러네. 아직 초기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엄마랑 병원 한번 가보자. 아이, 이 아줌마가 또 오버하시네. 엄마를 타박하는 딸아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니라고 병원 가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딸을 구슬려서 결국 산부인과까지 동행했어요. 임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아니라 하더라도 검진 삼아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싶었죠.
그렇게 내심 기대하며 찾았던 산부인과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임신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를 몇 가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병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임신이 아니라는데 병원을 또 가보라니 저나 딸아이나 당황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혹시 어디 안 좋은가요? 산부인과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증상 듣고 보니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딸아이와 또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어디 이상 있는 거면 어떡해? 나 이제 30 조금 넘었는데 벌써 어디 고장난 거면 어떡해, 엄마? 얘는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크게 잘못된 데가 있었으면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냥 확인이나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 안 하셨겠지. 그렇게 딸아이를 달래면서도 사실 딸아이보다 제가 훨씬 더 불안했을 겁니다. 자식 낳아 키워보신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원래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새끼 아픈 겁니다. 부디 아무런 일이 없기를, 내 새끼 어디 한 군데 성치 않은 곳 없기를 빌고 또 빌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벌써 진행이 꽤 된 상태네요. 네? 암이라뇨? 선생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암이에요, 선생님? 어머니는 좀 진정하시고요. 암이라는 말에 잔뜩 겁이 먹어서 딸아이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도 큰 병으로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 나이 반토막도 안 되는 딸아이가 암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파도 병이 저한테 오는 게 맞지 나이도 젊은 제 딸한테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움에 차마 울음소리를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커다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내 귀한 딸아이를 온몸에 힘을 다 끌어모아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걱정하지 마. 요새 아무것도 아니야. 치료받고 수술하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금방 나을 수 있어. 엄마가 무슨 수를 서서라도 너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알았지, 지수야? 그렇게 딸아이를 정신없이 달래면서도 정작 두려움에 온몸의 떨림을 멈추기가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살면서 딸의 암 소식을 제 귀로 직접 듣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차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떨어서 도저히 제 신혼집으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딸아이를 제 곁에서 결코 떼어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이를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지냈던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시집 보낸 딸 자식이 제 엄마와 함께 사색이 되어 들어오자 남편 역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수야, 너 왜 그래? 여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빠. 딸아이가 자기를 걱정하는 제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잔소리꾼이었던 저보다는 항상 허허 웃으며 제 편을 들어주었던 아빠 앞에서 늘 아기가 되는 딸이었어요. 병원에서 저와 있을 때는 갑작스레 마주하게 된 발병 소식에 온몸이 짓눌려 시원하게 울지도 못했던 아이가 그제야 제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두려움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딸아이를 토닥여주던 남편 역시 우리 딸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공포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날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혹시나 불안한 마음을 더 키울까봐 쉽게 입을 참아 떼지 못했던 남편이 울다 지쳐 기절하듯 잠든 딸아이를 뉘어놓고 제게 물었습니다. 유방암이라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도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아. 근데 벌써 진행이 꽤 된 상태래. 얼른 치료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여보? 우리 지수 어떡하면 좋아? 남편과 맞잡은 제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떨려서 이런 건지 남편이 떨고 있어서 그런 건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저희 부부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새끼 우리가 안 지키면 또 누가 지키겠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우리 딸도 부모한테 을지를 하지.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 여전히 꾸역꾸역 넘어오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과 다부지게 결심을 했습니다. 맞아요. 내 새끼 목숨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앞으로의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벌써 지쳐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랑 데이트한다며 나갔던 아내가 밤이 늦도록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사위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미 딸아이에게 여러 통 전화를 건 것 같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데 뒤이어 집에 돌아와서 탈진할 때까지 울어댄 딸이었으니 전화가 오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던 모양입니다. 딸이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장모님, 아직 저희 지수랑 같이 계세요? 지수가 연락이 너무 안 돼서요. 그래, 지수 지금 우리 집에 있어. 그렇게 사위에게 딸아이를 데리고 있음을 알리고 사위가 저희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딸아이가 아프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사위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니 말을 고르기가 결코 쉽지가 않더군요.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아직 아이도 없는 사이에 딸아이가 암에 걸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지수의 엄마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위를 불러놓고 솔직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평소에 사위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리 없으리라 생각하면서도 결혼한 지 채 1년밖에 되지 않은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혹여나 내 딸을 내치려 들지는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솟구쳐 세차게 고개를 휘저어야만 했습니다.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평소에 사위가 우리 지수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집에서도 항상 내 음식 깨끗하게 싹싹 비우며 지수한테 장가들길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항상 웃던 사위인데 나 역시 그런 사위를 정말 자식처럼 아들처럼 생각하며 아꼈는데 설마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내를 짐작 취급하며 버리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흔했습니다. 주책맞게 자꾸만 불길한 쪽으로만 뻗어나가는 생각의 가지를 잘라내려고 애쓰면서도 병까지 든 내 딸이 혹여나 제 신랑에게 버림받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까봐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는 것만 같았어요. 사위가 이윽고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놀라 달려온 사위 역시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눈치챘는지 한껏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누가 보아도 펑펑 울었음이 틀림없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친정에서 죽은 듯 잠들어 있었으니 사위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위의 불안감을 알면서도 저희 부부 중 누구도 쉽게 입대기가 어렵더군요.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지수가 암에 걸렸단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데이트한다고 나간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뇨. 그 말에 꾹 억눌렀던 제 울음이 다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임신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우리 지수 유방암이래. 성훈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왜 하필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목 놓아 우는 저를 보고 그제야 장인 장모가 하는 말이 참이라는 게 실감이 났는지 사위 역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에게 제인처럼 털어놓고는 다시 끄끄 우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남편이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지금 성훈이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우리가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 보여줘야지, 응? 남편의 그 말에 간신히 다시 울음을 눌러 참았어요. 딸아이의 유방암 발병 소식을 접한 사위 표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위나 딸이나 아직 젊디 젊은 나이였습니다. 암이라니 그저 먼 남들에게나 있는 일인 줄 알았지 자신들에게 닥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을 일일 겁니다. 사위 역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위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제가 말했죠. 성훈아, 우리 지수 치료받으면 돼. 아직 나이도 젊고 다른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성훈이 너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수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돼줘야지. 그치? 우리가 뭐든 할 테니까 지수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든 상관없이 다 할 테니까 성훈이 너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알겠지? 응. 그렇게 대답을 재촉하는 저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우리 지수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달라고 사위에게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 아들처럼 귀히 여겼다고 생각한 사위였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인지 그 순간에는 제 새끼 아니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막 딸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쉽사리 제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위 때문에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잠시 후 딸아이가 깨어나고 사위가 들어간 방 안에서 또다시 딸아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의 울음소리도 함께였어요. 두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이를 꽉 깨물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인 저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싸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는 악몽이기를,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은 좀 더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성화였습니다. 그 생각만큼은 저도 남편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처음 유방암 발병 소식을 듣게 된 병원에서 서둘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기에 일단은 하는 수 없이 치료를 시작하며 좀 더 큰 병원에 예약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으로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예약조차 잡기 쉽지 않았어요. 어차피 큰 병원 예약해서 진료 보기까지는 시일이 꽤 걸릴 테니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만이라도 첫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기로 한 거죠. 물론 규모가 큰 병원은 아니었기에 대단한 치료는 받지 못하고 일단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차마 넘어가지 않는 밥을 약을 먹기 위해 꾸역꾸역 삼키는 딸아이를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픈 자식을 두신 분들 혹시 이곳에 계실까요? 그분들이라면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딸아이 몸속에 병이란 병은 죄다 뺏어서 차라리 제 몸에 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가 암에 걸려도 지금의 끔찍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의 고통이야말로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이라는 걸 숨쉬는 1분 1초마다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게 된 걸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부인,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암이라니요? 정말인가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안사돈이 전화를 하실 때까지 이 말을 미뤄온 건 역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도저히 안사돈한테만큼은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집 보낸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시집 보낸 당신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프고 나니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아픈 거라 죄인이 된 어미가 이번에는 그의 시어머니 앞에서 또다시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안사돈 입장에서도 날벼락이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낸 지 고작 1년인데 며느리가 암 환자가 되었다니. 그쪽 집안에서도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제가 안사돈이었다 할지라도 이 경악할 상황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사돈 앞에서 딸 자식 가진 죄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저 죄송하다는 제 읍소에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신 안사돈께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평소에 안사돈과는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위야 어떻게든 아픈 제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려 하겠지만 또 시어머니 입장은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안사돈께서 부디 인정을 베푸시어 우리 아이 내치지 않고 그저 쾌차할 수 있도록 빌어주시길 염치 없다 생각하면서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안사돈과는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단 한 번도 안사돈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이 아프다는데 제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는 안사돈을 야속하게 여기면서도 자식 가진 어미 마음이라면 그럴 수 있지 부디 안사돈께서 저희 아이를 가엾게 여겨주시기만을 소망했습니다. 이윽고 안사돈과 연락이 닿았을 때 차가운 그분 목소리에 그만 제 심장까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사부인, 이거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해요. 유방암에 걸렸다는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찾지를 않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설마 사부인께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거야. 그간 우리하고 얼마나 돈독하게 지냈었는데
설마 내 아이를 내치지는 않으실 거야. 주문이라도 된 것처럼 중얼중얼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면서도 솔직히 저는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결코 예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자꾸만 불안해져만 가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약속한 장소에 먼저 도착해 안사돈을 기다렸습니다. 안사돈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과도 같이 느껴졌어요. 이윽 후 약속 장소로 들어선 안사돈 얼굴을 보았을 때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사돈 얼굴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실로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부인이 저를 차갑게 쏘아보고 있는 앞에서 저는 대역죄인이라도 된 듯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주먹을 감싸주었습니다. 그저 그분 입에서 나올 말만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어요. 이윽 후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부인, 이런 일로 뵙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아직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몹쓸 병을 달고 왔는지. 작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안사돈이 쯧 혀를 차는 걸 듣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모든 감각이 안사돈에게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제 딸아이는 이미 안사돈에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병을 달고 그 집에 들어간 뻔뻔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 고얀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서 사부인이 이런 일 겪으셨으면 어떠셨겠어요? 내가 우리 성훈이 당한 일만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혀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사부인. 저 둘이 같이 산 지 10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저 애들 사이에 자식이 있기랍니까? 당장이라도 딸 데려가라며 안사돈이 소리를 칠까봐 제가 절박하게 울부짖었어요. 사부인, 이제 유방암이란 소리 들은 지 고작 며칠도 안 됐어요. 요새 을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깟 유방암 하나를 못 고치겠어요. 사부인 걱정하실 일 없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애 낫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럴게요. 사부인이야 딸 자식 일이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유방암이라는데 나중에 낳는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길지 말지 미지수인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사돈? 제 딸이 제가 듣는 앞에서 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자식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살면서 일이 서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서운한 마음을 사부인에게 분풀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 감정 따위가 아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안사돈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매정하게 들리실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도 제 자식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결혼 1년 만에 암이라니 이건 이혼 사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불량품을 저희 집에 시집 보내셨으면 사부인께서도 응당 부모로서 책임을 지셔야죠. 이건 내 자식 인생에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이혼이라는 단어와 불량품이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와 꽂혔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며느리 아프다는 말에 우리 지수 괜찮으냐는 빈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안사돈이었어요. 우리 애 아프다는 말 듣자마자 애들 갈라서게 만들 생각부터 한 걸까. 이혼이니 불량품이니 벌써부터 내 딸이 송장이라도 된 것처럼 하자품 취급하는 사부인에게 우라가 끌어올랐으나 여기서 내 성질대로 했다가 내 새끼 인생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사부인에게 대받아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도 딸 자식 생각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있는 저를 보며 안사돈이 말하고 싶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 억만금을 보생해준다고 하더라도 성에 차지 않겠죠. 그런다고 내 아들이 암 환자한테 장가들었던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가만히 넘어갈 문제냐면 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 내외께서 보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보상이요? 보상이라면 어떤... 딸 자식 치료받으려면 앞으로 갈 길이 머실 텐데 저도 과하게 요구할 생각 없습니다. 위로금조로 3억만 받을게요. 선심이라도 쓰듯이 말하는 안사돈 말에 그만 말문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돈 3억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 기가 막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사위나 안사돈께 정말 정을 많이 줬습니다. 안사돈께 보내는 음식 재료들은 저희 부부는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려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귀한 것들이었어요. 저희는 못 먹어도 안사돈한테는 항상 최고로 좋은 것들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고작 이거라뇨.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뒤에 숨겨진 안사돈의 음험한 마음이 더 큰 문제였죠. 그래도 며느리를 딸이나 다름없다 말하며 저희 지수를 살갑게 대해주시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 걱정이 되더라도 며느리가 그리 아프다는데 우리 지수 괜찮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돈부터 요구하고 드는 시어머니라뇨. 이건 정말이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딸의 일이라고 안사돈에게 너무 박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딸 자식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대한 충격에서 미처 헤어나오지도 못한 제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란 말입니까? 억울한 마음이야 금할 길이 없었으나 지금 현재 상황이 아쉬운 것은 전적으로 저희 쪽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안사돈이 너무나도 괘씸해 그렇게 귀한 아들 도로 데려가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 말만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자기가 암이라는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제 시어머니가 제 병을 구실로 돈을 3억이나 요구했다는 걸 알았다면 딸아이가 충격에 어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어요. 해달라는 대로 돈 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딸과 사이를 갈라서게 만들 기세인 안사돈이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가진 병 때문에 원치 않게 이혼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우리 지수가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혹여나 그 일이 충격이 되어 딸아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되면 어떡해요. 아픈 아이 가진 부모는 약하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사돈 폐하게 비참하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차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참다 결국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모친이 내 딸 병 걸렸다고 불량품이니까 보상하라면서 돈을 3억이나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자네도 알고 있는 건가? 당황한 기색이면서도 차마 부정은 하지 못하는 사위 목소리에 그만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자식이나 다름없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사위를 챙겨주었어요.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사위 모습에 흐뭇해하며 구슬땀을 흘리며 사위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 바치던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내 딸 아프다는 소리 들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제 어미가 저런 폐악을 부린다는 걸 알면서도 미처 막지도 못한 사위였습니다. 과연 저런 인사에게 내 딸의 평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지 되레 제가 의심이 될 지경이었어요. 배신감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안사돈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위만큼은 조건 없이 내 딸을 품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제와 보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그날 안사돈에게 들은 말을 분노의 감정과 함께 토해냈습니다. 남편 역시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아픈 자식 가진 부모의 자괴감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 애 아프다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애 친정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한번 찾아오기는커녕 괜찮다는 연락 한번 안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에도 어떻게 우리 애한테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냐고. 남편 심정이 딱 제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제 마음 알아주는 게 저 사람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부인에 대한 남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사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내 딸이 자기 인생을 걸고 선택한 사위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괘씸하다고 그걸 함부로 깰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3억이라니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라고. 그렇다고 이걸 안 해줄 수도 없고. 여보, 정 자금 융통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가진 이 아파트로 담보대출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지금 시세 생각하면 3억 정도는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3억이라니? 지수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분명 약 먹고 잠자는 걸 확인하고 저희 방에 건너왔는데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온 딸아이의 눈이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한 대화로 사부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조리 들어버린 딸이었어요.
암 걸린 며느리 이제 하자품이라고 돈 3억 안 주면 당신 아들이랑 못 살게 하겠대? 그놈은 그걸 알면서도 엄마가 그 소리를 그대로 듣게 만들고? 지수야, 제발 흥분하면 안 돼. 너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내가 살아서 뭐해? 저런 것들도 가족이라고 믿고 멍청하게 저것들이랑 평생 가족이라고 같이 살기로 했다니. 내가 뭐하러 살아? 지수야, 너 그런 말이 어딨어? 어떻게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서러움에 목 놓아 우는 딸이었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우는 딸아이를 보고 저희 부부 가슴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또다시 세 식구가 서로 한데 엉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물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와중에도 도끼가 선연한 눈으로 딸아이가 외쳤습니다. 엄마, 절대로 그 여자한테 돈 해줄 생각하지 마. 나 차라리 그 사람이랑 갈라서면 갈라섰지. 우리 엄마 아빠 사는 아파트 담보까지 잡아가며 그 집구석에 붙어있을 생각 없어. 나 아프다는 소식에 곧장 나 버리고 돈이나 뜯어내려는 그런 사람 때문에 엄마 아빠 그 꼴 겪게 만들 수 없어. 내 자식 행복을 위해서라면 돈 3억이 아까웠겠습니까? 하지만 내 딸이 사위야 제 시어머니에게 그리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마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리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데도 시간은 착실하게도 흘러가더군요. 다음 날 저희 세 사람 모두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쉬었으나 그럼에도 병원은 반드시 가야 했어요. 얼마 전 대학병원에 걸어둔 예약일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또다시 유방암에 걸렸다는 확인 사살을 받아야 하는 딸아이를 보며 가슴에 피멍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검사를 받는 내내 한시도 딸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에 검사 받으셨던 병원에서 분명히 유방암이라고 하시던가요? 네, 선생님. 이미 진행이 꽤 되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환자분 유방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을 듣더라도 충격받지 말자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딸아이 대신 제가 거의 울부짖듯이 물었어요. 선생님, 그게 확실해요? 우리 애 정말로 암 아니에요? 이전 병원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분 MRI상으로도 아주 깨끗하죠? 그쪽 병원에서 아무래도 오진을 한 것 같네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딸이 암이 아니라 말씀해주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제겐 신이었습니다. 내 딸이 암이 아니라뇨. 의사 선생님 발치에 엎드려 하염없이 감사드리는 저 때문에 진료실 안에 의료진들이 모두 진땀을 쏟아야 했습니다. 딸아이 역시 뒤늦게 자신의 오진을 실감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나 그럼 정말 암 아니야? 나 정말로 안 죽어? 죽긴 누가 죽어. 이렇게 깨끗하다는데. 아휴,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도대체 저희 몸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 건지 이번에는 딸아이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이라는 소식 들은 이래 겪은 참담한 일들로 이미 가슴에 수없이 생채기를 입은 저희였습니다만 그때만큼은 순수하게 기쁨을 만끽했어요. 오진 때문에 이런 참담한 일을 겪어야 했다는 분노는 나중에야 몰려왔습니다. 당장 내 딸이 살았다고 하는데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역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딸아이를 암으로 오진한 병원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다른 환자와 차트가 섞인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병원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생지옥을 겪었는데 내가 당신들 절대 가만 안 둬! 이건 후의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그 병원 측에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이고 이미 딸아이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자기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 아프다는 말 듣고 내 옆에서 몇 년 동안 간병을 하기로 했어. 나한테 괜찮으냐고 연락을 한번 하기로 했어. 고작 그 며칠 동안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게
돈 3억이나 뜯어내려고 한 거야? 난 그것들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지수야. 엄마도 내 딸 가지고 장사하려고 든 그따위 인간들 절대 용서 못해. 내 딸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인간들을 가만히 두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 걸리는 것들을 모조리 잡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평생 가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넣으면서도 그 괘씸한 인간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시모라는 여자 완전히 도박 중독이던데요. 불법 도박장 쪽에 빚도 있어서 협박당하는 것 같던데.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굳이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하기에 영문을 알 수 없었는데 구린데다 쓰려는 돈이다 보니 당연히 현금이 필요했겠죠.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교양 있는 인간인 척 하더니 뒤로는 불법 도박장까지 드나들며 눈덩이처럼 빛을 불리고 있었다니. 그 저열한 여자에게 분노가 드글드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아들놈이 제 모친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제 그놈이 더는 저희 사이도 아니고 그런 거야 저희가 걱정할 바 아니었죠. 그 안사돈이라는 여자가 불법 도박장을 덮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모두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부인, 어떻게 여기에... 제가 전에 얘기한 돈은 다 준비된 거 맞죠? 유치장에 갇혀있는 그 여자 꼴을 구경하려고 세 식구가 모두 경찰서 나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아프다는 며느리와 사돈어른은 알아보지도 못하더군요. 눈이 벌게져서는 저만 바라보는 그 여자 꼴을 보니 속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니 당신까지 여기 어떻게... 제 어미가 유치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사위놈이 저희를 보고 사색이 되었더군요. 이제는 이놈들이 피눈물을 흘릴 시간이라 생각하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돈 3억? 내가 미쳤다고 그 큰 돈을 너 같은 년한테 해줘? 너 같은 도박 중독자 정신 나간 옆에 내한테? 내 자식 아프다는 소리 듣고 걱정한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아픈 자식 둔 부모한테 돈을 3억이나 뜯어내려고 한 너 같은 인간 말종한테 내가 왜? 너 그 신고 누가 했을 것 같아? 아니 그럼 당신이? 내 새끼 눈에 피눈물 내고 너라고 무사할 줄 알았니?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 끌어내렸을 거야. 며느리 안 걸렸다는 소식에 아들 담보로 돈이나 뜯으려고 한 너 같은 인간 내가 가만히 두겠냐고. 그런데 어쩌니? 우리 애 암 아니란다. 오진이란다. 그 말에 옆에 있던 사위 낯빛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장모님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지수 정말 괜찮대요? 누가 너네 지수야, 이 나쁜 새끼야. 너도 저 여자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분노에 찬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려 드는 사위 손을 메모찰게 후려쳤습니다. 저 같으면 뺨이라도 갈겨줬을 텐데 제 딸이지만 참 순하다 싶었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그 여자가 유치장 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절규했어요. 사부인, 제가 그만 빚 때문에 무서워서 눈이 돌아버렸나 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부인은 돈 3억 그까짓 거 마련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 돈 못 갚으면 저 진짜 감옥 가야 돼요. 사람 하나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제발 사부인. 내가? 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는 판에 내가 너를 왜 살려줘? 내가 너 죽는다고 하면 사흘 밤낮으로 춤을 출 판이야. 사부인 제발. 멍청하긴. 넌 감옥에 있는 게 더 나아. 너 나오면 그 무시무시한 빚쟁이들이 너를 가만히 두겠니? 누구 때문에 도박장 뒤집어진 줄 알면 아주 볼만할 거야. 안 그래? 협박이나 다름없는 제 말에 그제야 그 여자 방자한 입놀림이 멈췄습니다. 결국 그 길로 그 여자는 징역을 사게 되었어요. 응당 받아야 할 죄 받은 거니 저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우리 지수 생각하면 반쯤 패죽이고도 싶었지만 우리 딸이 그런 여자 때문에 제 어미 손 더럽히는 걸 원치도 않을 거고요. 딸과 그 비겁한 사이놈은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고작 이혼이 벌이 전부라니 가볍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직 제 어미 빚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징글징글한 빚쟁이들이 어미가 진 빚이라고 아들 사정 봐줄 리가 있어요.
불법 도박장까지 운영하던 나름 큰 손인데 저희가 손 쓰지 않아도 그놈 인생도 꽤나 고달플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 복수가 너무 과한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만 화병으로 들어 누웠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을 건드렸는데 내 자식 목숨이 어찌 될지도 모른다는데 그걸 가지고 더러운 돈거래를 하려 들었던 인간이니 저는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오진이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로 갖가지 험한 일을 겪었으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 인간들의 진짜 시커먼 속내는 평생 모르고 내 가족이라며 품고 살았겠죠. 오진한 의사와 병원이야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만 그거 하나만큼은 얻어간 거라면 얻어간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내 귀한 새끼는 기특하게도 저 괘씸한 인간들을 금방 털어내고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나도 그랬던 거지. 나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 나도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나한테는 누가 뭐래도 내 편 들어줄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혼 그까짓 거 뭐 대수라고.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내 새끼 괜찮다면 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여전히 복작복작 투닥거리며 오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별의별 일을 다 겪었으나 그만큼 단단해진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서점에 들러 무슨 재미난 소설책이 없을까 둘러보다가 문득 소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실화 로맨스 사연이 떠올라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실화 로맨스라니 벌써부터 궁금해지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50년대 중반 부산의 한 부잣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전쟁 직후라 모두가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시할아버지께서는 그 전쟁통에 부산에서 빵을 만들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 시절 전국의 모든 피난민들은 죄다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피난민들의 눈이 쏠린 곳은 시할아버지가 파시던 조그만 단팥빵 가게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아버지의 단팥빵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빵을 판 돈이 하도 많아 둘 데가 없어서 장롱에다가도 구겨놓고 그마저도 꽉 차서 문이 저절로 툭 하고 열리는가 하면 나중에는 신발장이며 심지어는 부엌에까지 널어놓아야 할 지경이었다고 하니 시할아버지의 빵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그때 모은 돈을 기반으로 발빠르게 서울에 와서 사업을 확장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제과기업의 창업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만한 기업의 외동딸이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풍족하게 자랐는지 알만하시죠? 그 어렵던 시절에 넓은 정원이 딸린 집은 물론 운종기사 아저씨의 가사 도우미도 여럿 있었다고 하니 정말 요새 재벌가 부럽지 않은 부잣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부잣집에서 자란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신은 돼지고기를 대학 가서 처음 먹어봤다고 하자 그 자리에 출연진들이 다들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아니 부잣집에서 자랐다면서 왜 돼지고기를 대학 가서나 처음 먹어봤습니까? 하고 물으니 매일 소고기를 먹다 보니 돼지고기를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해 모두가 웃음을 자아낸 이야기지요. 시어머니는 저와 TV를 보다가 그 에피소드를 보고서는 손뼉을 짝 치면서 저게 바로 내 얘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부족할 것 없이 자란 시어머니도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건 바로 대학 와서 첫사랑 선배를 사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선배는 국문과에 재학 중인 선배였는데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안경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소설책을 끼고 걸으며 낙엽을 밟던 그 선배의 모습에 반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왜 우리 어릴 적 TV 드라마에 보면 7, 80년대를 배경으로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며 생쌀로 연명하며 글쓰기를 이어가는 작가 지망생들의 모습이 종종 소개되곤 했잖아요. 그 선배의 생활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릴 적 조실부모하고 늙은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생계를 해결해서 명문대에 입학하기까지 그 선배의 삶은 정말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고 병약하셔서 선배를 먹여 살릴 능력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린 선배가 할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똥지개를 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는 힘겨운 일은 물론 마을 공사 현장을 항상 기웃거리며 막노동이랑 막노동은 다 했다고 해요. 틈틈이 미군 분대를 기웃거리며 구걸도 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 칡뿌리를 캐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자주 아파 할머니를 업고서 병원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할머니가 한번 병원에 다녀오면 며칠을 굶어야 할 정도로 병원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머리가 영특하여 학교 성적은 늘 좋았는데 성인이 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할머니의 시골집에서 떠나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햇빛 하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 새를 얻어 살면서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을 정도로 걸식하며 이 일 저 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겨우 학교 출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소설가의 꿈을 이루겠다며 수업과 일이 끝나면 밤새서 창작 활동을 하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퀭한 눈과 피곤에 절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그의 짠한 모습에 왠지 더 끌렸고 자신이 그 사람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에는 자신과 같은 가난뱅이에게 이런 소문난 부잣집 딸내미가 다가오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봐요, 박미애 씨, 장난 그만 치세요. 뭐 친구들이랑 내기라도 하셨나 보죠? 가난한 학생 놀릴 생각 그만하세요. 네?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해예요, 선배. 오해는 무슨, 다음에도 또 이런 장난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휙 가버리는 그 선배의 뒷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자신이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 그 모습이 오해를 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가 공부하는 도서관이며 일터며 끊임없이 찾아가 데이트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불편해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진심을 표하는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전달되어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미애씨. 저는 처음에 미애씨가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어요.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선배. 이제라도 제 진심을 알아주어서 고마워요. 그런데 미애씨 집안에서 반대하지는 않으실까요? 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인데 반해 미애씨의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반대하라면 하라죠. 만약 계속 반대하시면 제가 집을 나와버리자 뭐. 아, 이거 참... 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다닌 거 보면 모르세요? 정말 미애 씨는 못 당하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저도 미애 씨 부모님 뵙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연애는 정말 꿈만 같았다고 합니다. 다들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실 테니까 세상의 모든 기쁨의 노랫소리가 자신을 위한 노래 같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만 같은 기분. 폭신한 구름 위를 걷는 그 느낌과 따뜻한 햇살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비춰주는 것 같은 그 느낌. 세상의 모든 꽃들과 새들의 지저김이 온전히 내 것만 같은 그 첫사랑의 느낌.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연애가 얼마나 달콤했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에서 자라긴 했지만 천성이 소탈했던지라 선배 오빠와 함께 먹는 작은 오뎅꼬치 하나에도 그렇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일부러 기사 아저씨한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한 다음에 밤늦게 막차를 놓칠까봐 불이 나게 뛰어가는 그 경험조차 시어머니에게는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선배 오빠가 돈이 없어 미안하다며 직접 짠 목도리를 목에 둘러주었을 때는 그동안 살면서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도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달콤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버렸거든요. 당장 헤어지거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집이랑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빠? 너 그걸 몰라서 물어? 그 녀석은 부모도 없는 가난뱅이 아니냐.
나는 허락할 수 없으니 얼른 헤어지거라. 싫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너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빠가 뭐라 하든 그 사람 만날 거니까요. 너 이 녀석 두고 보자.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 오빠가 갑자기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그게 얼마 전에 미애 아버님께서 찾아오셨어. 아빠가요? 왜요? 아버님께서 우리 딸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돈 봉투를 건네시더라고. 뭐라고요? 참나, 나보고 두고 보자면서 오빠를 기어이 찾아가서 버린 일이 돈 봉투 받고 떨어져라? 어이가 없네. 아버님 입장도 이해는 가. 나 이번 공모전에서도 떨어지고 미래가 없잖아. 오빠, 갑자기 왜 이렇게 자신 없는 소리를 해요? 항상 글 쓰는 거 하나만은 자신감 넘쳤잖아요. 그냥 시간이 갈수록 내가 미애한테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자꾸 드네. 오빠,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나 정말 화낼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빠고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미안해, 미애야. 결국 선배 오빠는 눈물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빠, 그럼 이렇게 해요. 뭐를? 눈물을 훔치던 선배 오빠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확 집 나와버릴래요. 뭐라고?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리야. 아빠가 내 생활에 간섭하는 것도 짜증나고 우리 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냥 우리 나와서 같이 살아요. 아니 그치만 뭘 또 망설여요. 오빠 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지. 그럼 결정한 거예요? 며칠 안으로 집안 눈치 살피고 짐 싸서 오빠 자취방으로 갈 테니까 집안 정리 싹 해놓아요. 알았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에서 짐을 모조리 챙겨 남자친구의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선배 오빠의 학적 주소지는 할머니 댁으로 되어 있었기에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방학이어서 학교에 갈 일이 없으니 학교로 찾아온 부모님에게 들킬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에서만 자라서 곰팡이 가득하고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반지하 방에는 처음 살아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에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았다고 삽니다. 아침이면 남자친구를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있는 동안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어 남자친구가 돌아오면 차린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마치 부부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시간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꼭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역시나 그런 행복한 시간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시할아버지가 보낸 덩치 큰 사람들이 선배 오빠의 자취방을 찾아와서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데리고 갔거든요. 이거 놔요! 당장 놓지 못해요! 아가씨, 저항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놓으라고요! 이봐요, 선생님들. 제 여자친구한테 이러지 마시고 차분히 말로 하시죠. 너는 찌그러져 있어! 덩치들이 선배 오빠를 밀쳐내자 남자친구는 힘없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시어머니는 더욱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경찰 부를 거야! 놓으라고! 소용없습니다. 이 동네 경찰서장도 다 회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때 그만 쓰시고 얼른 갑시다. 오빠! 미애야! 그렇게 시어머니를 억지로 데려간 시할아버지는 선배 오빠의 집 앞이며 학교 곳곳에 덩치들을 배치해놓고 매일매일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집에 가둬놓고 학교도 못 가게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배 오빠는 갑자기 일하던 곳에서 그만 나와달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준비하던 굵직한 공모전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쌀로 연명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누군가 자취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아버님이 여길 어떻게... 아직도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나? 나는 자네 아버님이 아닐세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할아버지였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공모전도 다 떨어지고 기분이 어떤가?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 것 같나? 자네가 지원한 공모전들 다 우리 회사가 제일 큰 후원사야. 가난하고 힘없는 지원자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지. 자네가 일하던 그 레스토랑? 우리 회사에서 재료를 납품받는 곳이야. 자네를 자르지 않으면 당장에 거래를 끊겠다고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바로 자네를 자르더군.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님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생계까지 끊으셔야 했습니까? 사랑? 웃기지 마. 우리 미애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자네 같은 가난뱅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업가에 촉망받는 젊은이지. 불장난은 이쯤 하도록 하고 계속 우리 딸에게 접근하면 그때는 생계를 끊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게. 여기서 뭘 더 어쩌겠단 말씀입니까? 자네 할머니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부산 대흥병원에 입원해 계신다지? 대흥병원 원장이 나와 40년 지기 친구이네만. 그 친구 정에 약해서 몇 달째 자네 할머니 병원비를 받고 있지 않다지?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그동안 밀린 병원비가 청구되고 할머니가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 노인네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나.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그럼 나는 이만. 시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 주변 상황을 모두 압박해오자 선배 오빠도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할아버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를 얼른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거기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미리 예정되어 있던 예비사위와 강제로 결혼하게 했습니다.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하염없이 펑펑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감과 동시에 첫사랑 선배 오빠와는 영영 소식이 끊겼고 그렇게 원치 않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림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또 기가 막힌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는 앞서 시할아버지가 언급했던 것처럼 엄청난 부잣집의 자제분이었는데 부족한 것 없이 제멋대로 자라 성격이 망나니 같았습니다. 신혼집인데도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았고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술 냄새와 함께 여자 향수 냄새가 가득 풍겼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달을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보내며 태어난 첫째 아들이 바로 미래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이 지옥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할 나이부터 보아왔던 풍경이 아버지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면 말없이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던 엄마의 모습이었다고 하니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정도에서만 끝났으면 다행이었겠건만 시아버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때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조그만 일이 안 풀리면 귀가하자마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때렸는데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남편이 달려들면 여지없이 남편 또한 흠씬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줄줄이 아래로 동생들이 2명 태어났는데 남편이 자라면서 세운 유일한 목표는 동생들이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맞지 않게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때리던 시아버지는 역시나 동생들까지 때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매번 자기가 대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냥 콱 죽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부잣집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었지만 남편은 그때를 회상하며 차라리 가난에 찌들어도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있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는 1997년 온 나라가 국가부도의 위기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의 회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거대한 제과기업은 IMF의 여파 속에 가장 먼저 도산한 그룹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로 몇십 년의 아성을 자랑하던 그곳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 댁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집안 또한 그간의 업계 1위를 자랑하던 것이 무색하게 잔인하게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남편의 집을 찾아왔고 집안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형사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시아버지는 결국 구속을 당했는데 구치소에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했는지 시아버지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악마 같은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회상하길 차라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돌아가신 게 가족들에겐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사태를 수습할 위인도 못 되거니와 끊임없이 엄마와 가족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 가족들이 보다 더 평화로울 수 있었다면서요. 수백억에 달하던 빚은 남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로 전가되었는데 다행히 시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회사 소유 부동산과 사유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회사와 시어머니의 빚을 많이 상환해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 앞으로 남겨진 억대의 빚을 갚느라 남편과 형제들이 자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할아버지마저 충격의 여파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태를 수습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의 힘으로 삼형제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생전 살아본 적도 없는 달동네 단칸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남동생 둘이 낑겨 살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조그만 식당에 겨우 일자리를 구해 겨우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과거 곰팡이 피고 바퀴벌레 나오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것에 비하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새 아들이 굶어야 했기에 정말 이악 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IMF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무렵 남편은 막 고등학교를 갈 나이였는데 그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에 보탰습니다. 그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었고 그것이 남편과 제가 만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서 근로장학생 일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 역시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하는 시간 대비 시급을 많이 주는 근로장학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동시에 일하러 온 남편과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군대 2년도 기다리면서 오래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학교 성적도 훌륭했고 워낙 사회성도 있어서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집안에 내려져 오던 빚을 다 청산해냈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드디어 아버지의 저주가 끝났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던 남편의 남동생들도 연이어 결혼을 했습니다. 졸지에 저희는 대가족이 되었고 그렇게 손아래 동서도 둘이 생기게 되었지요. 시댁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들이나 이 채널에 올라오는 것 같은 고부간의 갈등, 동서간의 갈등은 하나 없이 모두가 아주 잘 지냈습니다. 특히 딸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 못지않게 잘 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어머니 인생의 세세한 얘기들도 시어머니와 제가 친딸, 친엄마 못지않게 잘 지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서들과 모여 시어머니의 애틋한 첫사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하나 났는데 내용이 뭔고 하니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한 선생님이 은퇴를 하고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설 집필을 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어 신작을 출간하면서 신문사와 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흥미진진했습니다.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부터 소설가를 꿈꿔왔는데 잘 풀리지 않았고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평생을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생계가 막막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 교편을 잡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직 생활 내내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못했고 정년 퇴임과 동시에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꿈을 놓지 않는 이 소설가의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있을 때쯤 문득 한 생각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설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설가를 꿈꿨던 가난한 대학생, 첫사랑을 못 잊고 평생을 혼자 산 순수한 청년. 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신문을 들고 불이 나게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왜 그러냐? 이게 뭔데? 이 신문 기사 좀 보시라니까요. 맞죠?
시어머니는 그 신문 기사를 한참을 읽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맞는 거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인터뷰 내용 보는데 딱 어머님 얘기랑 맞아 떨어지더라니까요. 세상에, 무사했구나. 무사히 잘 살고 있었어. 어머님은 잠시 현기증이 왔는지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그저 좀 놀라워서 왜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되었을꼬.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어머니에게 슬쩍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 기사 맨 밑줄에 보면 그 작가님 블로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로 연락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다 늙어서 망측하게. 이제 와 연락해서 뭐하게. 뭘 어떻게 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오랜 세월 쌓인 두 분 사이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 드려보는 거예요. 어머님 그간의 인생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뒤늦게라도 친구로서 재회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렇게는 못한다. 나랑 내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구나. 에이, 제 생각은 달라요, 어머님. 이분 지금까지 혼자서 살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며칠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며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애미냐? 나다. 그 블로그인지 뭐인지 하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 좀 알려다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왠지 모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잘 결심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블로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블로그 주인의 아이디가 있고, 여기 쪽지 모양을 클릭하면, 자, 이제 여기에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쓰면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는구나.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독수리 타법으로 한 글자씩 쪽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성철 오빠, 저 미애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문기사 봤어요. 며느리가 도와줘서 이렇게 쪽지 보내봐요. 잘 지내는 모습 보니 보기 좋아요. 건강하시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쪽지를 적으시고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애미야.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건드리는 건 아닌지. 아닐 거예요, 어머님.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띠링하는 쪽지의 도착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미애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미애 맞니? 너무 반갑다. 어떻게 살고 있니? 시어머니는 그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시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두 분 대화 나누세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뒤로하고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오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애 셋 낳고 다 장가 보내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요. 오빠는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나는 신문기사에 난 것처럼 이제야 초보 소설가로 데뷔했어. 그 옛날 소설 한번 써보겠다고 네 앞에서 폼 잡고 그랬었는데 그 꿈을 이제야 이룬다. 폼 잡기는요. 오빠는 그때도 충분히 훌륭한 소설가였잖아요. 여전히 말 예쁘게 하는구나. 그래, 남편이랑은 다 건강하고?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했어요. 그 뒤로는 쭉 혼자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줄도 몰랐네. 이미 오래 지난 일이에요. 오빠 정식 출판일이 언제예요? 제가 꼭 오빠 소설 사서 읽을게요. 너무 고마운 말인걸?
미애야, 우리 그러지 말고 만나서 차 한잔 할까? 그동안 밀린 얘기도 할 겸.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장을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마침 그 선배 오빠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고 두 분은 무려 40여 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늙었구나. 어쩜 우리 대학 다닐 때랑 똑같아? 참, 오빠는 농담도 오빠야말로 하나도 안 늙었는걸요. 나야 워낙 그때부터 늙어 있었잖아. 글 쓴다고 맨날 밥도 안 챙겨 먹고 좀비가 따로 없었지. 그런 내가 뭐가 좋다고 미애는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그 좀비같이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게 오빠 매력이었죠. 뭐 이거 보세요. 결국엔 오래 지나도 오빠 꿈을 이뤄내잖아요. 아, 이거 참 쑥스럽네. 두 분은 오랫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오빠,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아빠가 오빠한테 저질렀던 일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아니야. 상처는 무슨. 물론 그 시절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아버님도 미애를 위해서 한 선택이고 나도 그 상황에서는 미애를 보내주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래요. 아무런 힘이 없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은 더 이상 갖지 말도록 하자. 네, 알겠어요. 두 분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선배 오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미애야, 그렇게 오래전에 사별한 거면 재혼할 생각은 안 해봤어? 아니요, 재혼은요. 무슨, 저 말했다시피 결혼 생활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오히려 전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 홀가분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생각하는 저 너무 나쁜 년인가요? 아니야.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선배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지? 네, 지금요? 시어머니는 그 질문에 흠칫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띄우며 장난기 섞어 질문을 했습니다. 왜요? 그건 왜 물어봐요? 아니, 그냥 한번 물어봤어. 왜요? 왜 묻는데요? 네? 대답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는 선배 오빠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더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럴 때 보면 대학생 미애 모습 그대로구나. 그럼요. 새 옷만 흘렸지 사람은 그대로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건 왜 묻는데요? 아니, 나는 그냥 만나는 사람 없으면 피차 늙음하게 서로 외로운 처지에 좋은 친구 하자고 말하려고 그랬지. 자주 이렇게 차도 마시고 좋은데 놀러 다니면서. 그냥 친구요? 그래요, 좋아요. 뭐 오빠만 괜찮다면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선배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황혼에도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진짜로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것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가지 못했던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두 분은 다시금 불타는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 열렬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두 분이 남편과 동생들 그리고 동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 너희들도 이미 몇 번 봐서 알고 있지? 김성철 선생님이시다. 내가 요새 만나고 있는 분이지. 네, 어머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게 말이다. 아이고 참, 나이 먹고 이런 이야기 하려니까 참 민망하구나. 오빠가 좀 얘기해요. 내가? 이거 참, 우리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 결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들 괜찮지요? 갑작스런 두 분의 결혼 발표에 그 자리에 있던 저희는 모두 놀라긴 했지만 이내 모두가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아니,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오히려 두 분이 빨리 결혼하길 바랬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수정양. 맏며느리인 수정양이 없었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큰애미가 우리 사랑의 메신저라니까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고맙다, 둘째 애미야. 엄마, 우리는 오로지 엄마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 아시죠? 아저씨랑 같이 평생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 막내야. 네 말대로 평생 행복하게 살도록 하마. 모든 가족들의 축복 속에 두 분의 결혼 발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두 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턱시도와 하얀 웨딩드레스가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던지 보는 저희가 다 흐뭇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새로 시작하셨고 따로 살림을 차려 재밌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저와 시시콜콜 전화를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던 시어머니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마지막으로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게다. 잠시 해외에 다녀올 테니 걱정은 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거라 라는 문자만을 남기고 시어머니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해외를 간다면 로밍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데도 전화기가 꺼져 있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무언가 의아해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들은 남편과 함께 새 시아버지의 신혼집에 찾아가도 보았지만 집이 비었는지 아무도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주가 지나고 또 2주가 지나고 무려 한 달간 시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시어머니와 연락이 길게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들과 동서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다 같이 모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인적사항을 듣더니 전화를 몇 군데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김성철 씨 지금 집에 계신데요? 집에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얼마 전 찾아갔을 때 집이 비어있어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간 것이었는데 마침 그때 두 분이 집에 돌아오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두 분이 계신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이 나게 찾아가 두 분의 집에 벨을 눌렀는데 한참 동안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내 남편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엄마, 아버지,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그렇게 한참을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해도 반응이 없다가 뒤늦게서야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새 시아버지였습니다. 웬일인지 눈이 퀭한 상태로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다들 여기 웬일인가? 웬일이냐,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연락도 안 되고 잠깐 해외 다녀오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셨잖아요. 이제야 돌아오시고선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집사람 지금 집에 없네. 다들 이만 돌아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디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현관문을 빙 둘러서서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집안을 훔쳐보았습니다. 지금 집에 없대도.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 며칠 내로 다시 연락할 테니까 앞으로 말도 없이 찾아오지 마. 뭐라고요? 아니, 새아버지,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새아버지 아내이기 이전에 제 친엄마입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집에 없다잖아. 시아버지는 밀치고 들어오는 남편을 막아서며 안에 못 들어오게 했지만 남편과 서방님들이 강제로 시아버지를 확 밀친 다음에 억지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집 방 안에 들어선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앙상하게 많은 시어머니가 가정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숨을 겨우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에 들어서자 힘겹게 실눈을 뜨고선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왔느냐. 내가 이제 막 연락을 하려던 참이다.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새아버지,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새아버지는 저희를 앉혀놓고 긴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재혼하고 즐겁게 살아가던 두 분에게 큰 시련이 닥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실 일이 있었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과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시어머니는 대장암 4기, 시아버지는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워낙 징후를 알기 어려운 암들이라 뒤늦게 발견이 된 것인데 무엇보다 두 분이 동시에 암 판정을 받은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네. 병원에서 집사람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고 나도 당장에 수술을 해도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렇게 우리는 오랜 고민 끝에 마지막을 준비할 결심을 하고 잠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지. 미리 얘기 말 못한 건 미안하네. 우리 둘 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너무 없었어. 집사람이 꼭 다시 가보고 싶다던 미국 땅 마지막으로 함께 밟아보자 하고 급하게 준비를 해야 했거든. 그런데 도착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불이 나게 귀국을 했고 그 소식도 자네들에게 알릴 겨를이 없었어. 그 와중에 집사람은 계속 이 소식을 자네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고 내가 아까 막아선 건 그 이유 때문이었네. 이해해주게. 아니 엄마가 어쩌다가 이렇게 끔찍한 병을... 새 시아버지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 자리에 있던 저와 모든 가족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자 저희는 더더욱 오열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한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되면 어떡해. 걱정했잖아. 그리고 이런 큰일을 비밀로 한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원망 섞인 말투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잠시 떠나 있고 싶었어. 그런데 상태가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자초지종은 잘 들었으니까 저희도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저는 오열하는 남편과 가족들을 달래며 그날 상황을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희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가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시기를 재촉했지만 시아버지는 일단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먼저라며 수술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나중에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치료가 다 소용이 없고 진통제로만 연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에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힘겹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시아버지는 3일 내내 아무것도 안 드시고 한숨도 안 주무셨고 그런 시아버지에게 저희가 들어가서 좀 쉬시라고 해도 꿈쩍도 않고 내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일장이 끝나고 장지로 가는 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쏟아지면서 하늘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묻고서 차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풀썩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미처 마음으로는 시어머니를 다 보내지 못하고 맨 뒤에서 따라 내려오시던 시아버지가 급기야 쓰러지시고야 말았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그렇게 쓰러진 시아버지 역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영영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워낙 평소에 몸이 약하신 상태에다가 몸에 암덩어리도 많이 퍼져 있던 상태였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미루다 보니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잃은 충격에 더해져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줄초상이 나자 저희 가족들은 장례를 2번 연속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자 정말 좋은 2분을 다 잃었다는 사실이 저희를 2배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연속으로 장례를 치르고 시아버지를 장지에 묻으며 돌아오던 날 저희 가족은 모두 한없이 오열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2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으나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행복도 잠시 죽음의 질병이 2분을 갈라놓으려 했으나 그 죽음마저 함께함으로써 2분은 영원한 사랑을 지켜낸 것입니다. 문득 2분이 아름답게 사랑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이렇게 펜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항상 저희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그런 시어머니를 수줍게 바라보시던 새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2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2분은 지금도 천국에서 서로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어른들께 연락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